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14번째 이야기. 날개 달린 원숭이의 비밀. 나쁜 마녀의 성과 에메랄드 씨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도로시 일행이 마녀를 찾아갈 때에는 멀리서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마녀가 날개 달린 원숭이를 보내어 도로시와 사자를 성까지 데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들풀과 노란 데이지 꽃들만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넓은 들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찾기란 훨씬 더 어려웠다. 물론 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곧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정오가 되자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그들 머리 위에 떠 있었다. 도로시 일행은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쉬지 않고 걸어갔다. 하지만 곧 밤이 되어 부드러운 달이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자 도로시 일행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노란 꽃들 사이에 누워서 아침까지 깊이 잠을 잤다. 물론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보초를 섰다. 다음날 아침에 태양은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딘가에 도착할 거야. 틀림없어. 도로시가 친구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노란 들판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허수아비가 투덜대기 시작했다. 길을 잃어버린 게 분명해. 제 시간에 에메랄드 성에 도착하지 못하면 나는 뇌를 받지 못할 텐데. 내 심장도 받지 못하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오주에 도착할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희들도 알겠지만 이건 너무나 길고 먼 여행이야. 겁쟁이 사자도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어딘가에 도착하지도 못하면서 끝없이 걸어갈 용기는 없어. 친구들의 말을 들은 도로시는 기운을 잃고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친구들도 모두 풀밭에 주저앉아 도로시를 힘없이 바라보았다. 토토조차 너무 지쳐서 생전 처음으로 머리 위를 날아가는 나비를 보고도 꼼짝하지 않았다. 토토는 혀를 쑥 빼고 숨을 헐떡거리며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것 같았다. 들쥐를 부르면 어떨까? 그럼 우리에게 에메랄드 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지도 몰라. 도로시가 제안했다. 그래, 분명히 가르쳐 줄 거야.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도로시는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다. 그것은 여왕 들쥐가 헤어지면서 선물한 것이었다. 갑자기 사사삭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수많은 조그마한 들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 중에는 여왕 들쥐도 있었다. 여왕은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왕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려면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바로 그때 들쥐 여왕이 도로시가 쓰고 있는 황금 모자를 보았다. 이런, 왜 그 모자에 마법을 써서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불러내지 않는 거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라면 단숨에 여러분들을 오즈의 나라까지 데려다 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나는 주문을 몰라요. 도로시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떤 주문이죠? 황금 모자 안에 씌여 있어요. 여왕 들쥐가 알려주었다. 하지만 당신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르기 전에 우리는 모두 멀리 달아나야만 해요. 원숭이들은 몹시 짓궂어져 우리를 재미삼아 괴롭히곤 한답니다. 그럼 우리도 해치는 게 아닐까요?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 아니에요. 원숭이들은 모자를 쓴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잘 가요. 여왕 들쥐가 재빨리 모습을 감추었다. 다른 들쥐들도 여왕의 뒤를 따라 황급히 달아났다. 황금 모자 안에는 과연 어떤 글씨가 씌여 있었다. 마법의 주문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도로시는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 다시 모자를 머리에 썼다. 그리고 왼쪽 발로 서서 소리쳤다. 에페페페 카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문을 모르는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힐로 홀로 헬로. 도로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을 바꾸며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다. 헬로. 양철 나무꾼은 재미있다는 듯이 도로시를 따라했다. 지지 주지 지크. 이제 도로시는 두 발을 땅에 딛고서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마법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와글와글 떠들어대는 소리와 요란하게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온 것이다. 원숭이 대장은 도로시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물었다. 무슨 명령이십니까? 우리를 에메랄드 성까지 데려다줘. 도로시가 말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명의 원숭이가 도로시를 양팔 위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다른 원숭이들도 제각기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를 들고 하늘로 날아갔다. 작은 원숭이는 토토를 품에 안고 그들 뒤를 따랐다. 하지만 토토는 계속해서 원숭이를 깨물려고
버둥거렸다. 처음에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몹시 겁에 질렸다. 날개 달린 원숭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원숭이들이 전혀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즐겁게 하늘을 날아 여행을 했다. 그리고 발밑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원과 숲을 구경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다. 도로시는 가장 덩치가 큰 원숭이 2마리를 타고서 아주 편안하게 날아갔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바로 대장 원숭이였다. 원숭이들은 2팔로 의자를 만들어서 도로시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너희들은 어째서 황금 모자의 마법에 복종해야만 하는 거지? 도로시는 몹시 궁금했다.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길답니다. 대장 원숭이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오주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주인님이 원하신다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난 무척 듣고 싶은걸. 도로시가 대답했다. 예전에는 우리도 자유로운 원숭이들이었습니다. 대장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울창한 숲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열매와 과일들을 따먹고 어느 누구도 주인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하든 그것은 우리 마음이었죠. 하지만 우리 중에 몇몇 원숭이들은 장난이 좀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땅으로 내려가 날개 없는 짐승들의 꼬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새들을 쫓아내고 숲속을 지나가는 인간들에게 딱딱한 열매를 던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즐길 뿐이었지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주가 구름 속에서 내려와 이 나라를 다스리기 훨씬 전의 일이지요. 그때 북쪽 나라에는 아름다운 공주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주님은 뛰어난 마법을 지닌 마술사였죠. 공주님은 자신의 마법을 반드시 백성들을 돕는 일에만 썼습니다. 그리고 결코 착한 사람을 해치는 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죠. 공주님의 이름은 게일레트였습니다. 공주님은 루비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주님을 사랑했죠. 하지만 공주님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토록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님과 짝을 이루기에는 이 세상 남자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우둔하고 못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공주님은 잘생기고 남자답고 나이보다도 훨씬 현명한 멋진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게일레트는 소년이 자라서 늠름한 청년이 되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을 루비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모든 마법을 다 사용하여 소년을 튼튼하고 멋지고 사랑스럽게 키웠지요. 이 세상 어떤 여자라도 한눈에 반할 만한 그런 남자로 말입니다. 마침내 케일랄라라고 불리는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남자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게일레트는 멋지고 아름다운 게일랄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할아버지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게일레트 공주의 왕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새끼 식사보다도 장난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죠. 공주님의 결혼식이 거행되기 바로 전날, 무리를 이끌고 하늘을 날아가던 할아버지는 케일랄라가 강가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홍색 비단과 자주색 벨벳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는 케일랄라를 골려줄 궁리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원숭이 무리는 케일랄라를 잡아다가 강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강물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헤엄을 쳐서 나와보시지, 멋쟁이 양반. 할아버지는 놀려댔습니다. 강물의 자네의 멋진 옷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물론 현명한 케일랄라는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밖의 장난에도 전혀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물 위로 떠오른 케일랄라는 껄껄 웃으며 강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 달려나온 게일레트는 사랑하는 남자의 멋진 비단 옷이 강물에 젖어 엉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물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케일랄라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들의 날개를 꽁꽁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죠. 날개가 묶인 채 강물에 던져지면 틀림없이 빠져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일랄라도 원숭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게일레트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 원숭이들을 용서했습니다. 바로 황금 모자의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3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모자는 케일랄라를 위해 결혼식 선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공주님이 이 모자를 만들기 위해 왕국의 절반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할아버지와 다른 원숭이들은 공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황금 모자의 주인에게 3번 복종하게 되었답니다. 주인이 누구든지 말이죠.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지? 도로시는 원숭이 대장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었다. 케일랄라가 황금 모자의 첫 번째 주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대장 원숭이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의 신부인 공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일랄라는 결혼식이 끝나자 우리들을 모두 숲속에 불러 모아서 다시는 공주님의 눈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공주님이 무서웠거든요. 우리는 북쪽 나라 끝으로 가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황금 모자가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우리들은 윙키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서쪽 나라 땅에서 몰아내었죠. 이제 황금 모자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 대장이 이야기를 끝내자 도로시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에메랄드 씨의 초록색 성벽이 우뚝 서 있었다. 도로시는 원숭이들이 이렇게 빨리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여행이 끝났다는 사실이 더욱 기뻤다. 이 이상한 원숭이들은 성문 앞에 도로시 일행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로시에게 공손히 절을 한 원숭이 대장은 무리를 이끌고 재빨리 날아가 버렸다. 멋진 여행이었어. 도로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힘든 여행길을 이렇게 빨리 끝내다니. 사자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너가 그 놀라운 모자를 가져와서 정말 다행이다.